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0년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 사회자로 카이타에서 회장 직책을 맡은 브라이언트 선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참가자 전원 음소거를 합니다. 발표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이나 Q&A 창을 통해서 한글 또는 영어로 사회자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발표 후 질문 시간에 종합해서 사회자가 발표자에게 대표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발표 내용은 전부 레코딩하고 이벤트 후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발표 중 여러분의 모습도 같이 레코딩될 수 있고 공유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발표된 내용과 슬라이드는 달라스 한인상공회 의소와 한인 IT연합회의 서면 동의 없이는 재사용하거나 공유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분들과 공유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달라스 한인상공회 의소나 한인 IT연합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Education and Coding Class to Survive in Future 이라는 제목으로 정동근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Welcome everyone. Thanks for all joining us today at 2020 Smart Business Expo. Before we start, I'd like to tell you a few housekeeping items. The moderator for today, this session, is Brian Sun, who is the president at KAITA, Korean American IT Association. All participants will be muted throughout the session. Any question you may have, please use the chat or Q&A window to the moderator, either in English or Korean. The moderator will collect all questions and ask the speaker later in Q&A time if time permits. This session will be recorded and shared later. During the session, some of you may be included and shared as a part of the entire recording. All content and slide cannot be used or shared without the Greater Dallas Chamber of Commerce and KAITA. If you need any of the content or slide, please contact Dallas Chamber of Commerce or KAITA. Today's presentation is Education and Coding Class to Survive in Future by Jung Dong-gun. 발표자분, 이제 발표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화면도 그러면 네. 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전 모바일 앱 개발자 겸 교재 저자 정동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해야 지금의 청소년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연은 한국어로 진행이 될 겁니다. The presentation will be I will speak in Korean, not English. If you want, let me know, and I will translate and I will share all the documents and resources. Thank you. 예, 진행하겠습니다. 어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은 하면서도 막상 실천은 못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16년 동안 개발자로 근무했었고 6권의 코딩 교재를 집필했습니다. 현재는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용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이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네모에 들어갈 문장은 무엇일까요?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네모이다. 이 문제의 정답은 없습니다. 수많은 정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날 때 여러분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강연의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신하는 기계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최초의 자동차도 이때 발명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의 발명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서민들도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계의 연료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뀐 것도 이 시기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살았었죠. 퍼스널 컴퓨터, 인터넷, GUI 방식의 운영체제가 등장해서 기계가 인간의 정식 노동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준 스마트폰도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의 생활과 업무 능력을 편리하게 바꿔줬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제까지 산업혁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기만 했을까요? 미국 음식점에 가보시면 팁이란 문화가 있어요. 이건 과거 미국의 노예지대에서 탄생한 문화입니다. 흑인 노예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돈을 줬어요. 이것이 팁의 시초입니다. 노예 해방 이후에 흑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만 과연 이것으로 흑인들은 행복해졌을까요? 흑인들이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그들은 집과 식량도 잃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생존을 신경 써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흑인들은 자신이 일하던 목화 농장으로 돌아가서 월급을 받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농장 주인들은 이제까지 없었던 지출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들은 답을 찾았습니다. 늘 그러했듯이 트랙터와 각종 기계 장비를 들여와서 인간의 노동을 대신했어요. 흑인 노동자들은 할 일이 사라지니 몸이 편해졌죠. 그리고 당연히 일자리도 사라졌습니다. 농장에서 쫓겨난 흑인들은 도시로 이주를 했어요. 산업혁명 시대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공장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도시에도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컨베이너 벨트 덕분에 100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일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적으니 인건비는 내려갑니다. 흑인들은 값싼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고 그나마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결국 시골에서도 도시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흑인들은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닥칠 현실입니다. 1, 2, 3차 산업혁명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분명 큰 축복이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났지만 어떤 노동자들에게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관련 기술이나 전기 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1, 2차 산업혁명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했던 거예요. 인쇄소에서 활자를 조합하는 기술자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반대로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사람은 구직에 성공을 했어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까지와는 좀 다릅니다. 1, 2차 산업혁명 시절에 기계가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신했고요. 3차 산업혁명 시절에는 기계가 인간의 정신 노동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절에는 기계가 아예 인간의 정신 노동을 대신하게 됩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자아를 가진 초지능의 출현은 물론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직도 요원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 전화상담, 환자의 의료진단, 약사의 업무, 물건 계산과 판매, 주가 예측, 그리고 여행사의 업무, 이 정도는 현재 인간에서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많은 직업군에서 AI가 침투하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는 직업은 50%가 넘는데 새로 생겨나는 직업은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직업군이 흥행에 성공을 하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새로 생겨나는 직업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역시나 기계를 만드는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대우가 좋은 직업은 기획자와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기획자는 스티브 잡스처럼 새로운 제품을 상상해내는 사람이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해내는 워즈니악 같은 기술자입니다. 기획자는 창의력이 뛰어나야 하고 현재 구현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알아야 되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감각도 있어야 돼요.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 기획자를 양성하려면 창의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교육은 창의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교육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했던 말이고 한국 교육이 정반대로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사장은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지식 습득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수업이 토론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창의력 향상을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토론을 추천하는 이유는 뇌를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의 뇌는 좌우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며 뇌량이라는 통로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더라도 좌뇌와 우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않으면 지식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뇌가 큰 것보다 뇌를 연결하는 통로가 발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뇌량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하고 가장 쉬우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토론인 것입니다. 뇌에 저장된 지식을 끄집어내고 논리적으로 토론의 주제와 일치하도록 문장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뇌량은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뇌가 발달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새로운 분야를 자녀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면 학생 스스로 지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창의력 중점 교육은 문제 해결 능력 향상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고 많이 사용하면 더 발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의 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원이 있다. 이 정원은 세 집의 부인들이 공동으로 손질을 했다. A 부인은 5일간 일하고 B 부인은 4일간 일해서 손질이 모두 끝났는데 C 부인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서 대신 9만 원을 지불했다. A, B 두 사람은 이 9만 원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5만 원, 4만 원 나누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답은 6만 원, 3만 원입니다. 3명의 부인들이 똑같이 일을 했다면 서로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전체 9일짜리 업무를 3명이서 3일씩 일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A 부인이 이틀을 추가로 일했고 B 부인은 하루를 더 일했기 때문에 2대 1로 나누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스스로 답을 찾는 연습을 시키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모범 답안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에는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좀 더 올바른,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뿐입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코딩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많이 생겨나는 일자리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딩 교육이 뜨는 겁니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코딩 교육 교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고, 아이클레이, 점토, 코딩 게임 중에서 팅커, 스크래치, 종이접기, 앱 인벤터. 앱 인벤터는 스크래치랑 비슷한데 스크래치 같은 블록 코딩으로 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상자 등이 있습니다. 코딩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더라도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코딩 교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스크래치나 앱 인벤터 같은 블록 코딩 교재도 기본적인 원리는 레고와 같습니다. 어린 학생이 손으로 쥐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저는 레고가 스크래치보다 더 좋은 코딩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 코딩도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는 좋은 교육이지만 실전에서는 사용되지가 않아요. 중학교부터는 실전에 사용되는 코딩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들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영어를 배우는데도 외국인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론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미국 처음 와서 그랬어요. 네, 그냥 업어버리기만 했어요. 네. 그래서 코딩 학원이나 교사를 선정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실전에 사용되는 기술인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 언어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언어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죠.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기계와 대화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컴퓨터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C 계열 언어입니다. C 계열에는 자바, C, C++, 그리고 C#이 있습니다. 둘째, 실습 위주로 교육하는가? 코딩도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코딩 문법을 이론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실전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지루하게만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을 1만 시간 동안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1년에 그 학생을 50시간 가르쳐요. 한 주에 2시간씩이면. 자, 그러면 1만 시간을 가르치려면은 100년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 말이 안 되죠. 학생 스스로 공부에 전념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에 흥미를 느껴야 됩니다. 이론 교육은 단기간에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라 학생이 공부에 회의를 느끼고 자기주도 학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식민지 시대의 악습인 겁니다. 저는 어린 학생들이 재미있게 코딩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교재를 제작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인크래프트 게임 조작으로 배우는 파이썬. 두 번째, 안드로이드 앱 개발로 배우는 자바. 세 번째, 3D 게임 개발로 배우는 C#. 매 수업 시간마다 간단한 게임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학생은 흥미를 느끼게 되고 스스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2시간씩 1년 동안 가르친 학생, 중학생 중에서 한 명은 스스로 테트리스 게임을 개발을 했습니다. 1시간짜리 코딩 수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오늘 무엇을 만들지를 설명합니다. 둘째,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셋째, 실습을 통해서 기술을 학습합니다. 넷째, 실습을 통해서 게임을 제작합니다. 다섯째, 학생 스스로 게임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식점에 갔을 때 유용한 팁 계산기를 만들어 볼 거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칙 연산할 수 있어야 되고 실수값을 저장하는 변수의 사용법도 알아야 돼. 학생에게 목표를 정해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이 지식을 배우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서 수업에 집중하게 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적표 앱을 만들어 볼 거야.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야 해. 안드로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SQLite를 지원하니까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야. 그 이후에는 모든 수업이 실습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수업은 최소한으로 하고 레고처럼 실습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학생이 코딩에 흥미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모르는 지식은 학생 스스로 책을 보거나 구글링을 해서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원해서 공부를 해야 1만 시간을 채우게 되고 전문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파트를 먼저 배우고 어떤 파트를 나중에 배울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학생의 자녀가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려워하거나 재미를 못 느낀다면 초등학생용 코딩 교재를 더 활용한 편이 낫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시작해도 됩니다. 학생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코딩을 배우면 학생의 무의식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코딩은 재미가 없더라.
이것은 매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천천히 가더라도 학생 스스로 재미를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증이나 ADHD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무리하게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전념을 하다가 치료가 끝나거나 성인이 되어서 본격적인 코딩 공부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한 계단씩 확실히 가는 것이 서둘러서 기초공사를 망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준비가 안 된 학생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은 선행과 같습니다. 저는 이 선행 학습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고 복잡한 개념은 가능한 나중에 가르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객체지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코딩 교육에서 변수, 조건문, 반복문, 배열 이런 기초 문법을 배운 다음에 OOP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자바를 가르칠 때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바 기초. 둘째, 안드로이드 API 기초. 셋째, 여러 가지 간단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 넷째, OOP 교육. 다섯째, 이미 만들었던 앱을 OOP를 적용해서 다시 개발합니다. OOP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학생이 그 필요성을 느껴봐야 됩니다. OOP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하고 유지보수를 해보면 수정과 앱 업그레이드라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OOP로 작업을 하면 왜 객체 지향이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선행학습이 왜 위험한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속독법을 배우게 되면 한두 시간 만에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독법을 배운 사람은 대부분이 후회합니다. 글자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한 편을 5분짜리 리뷰로 본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구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구단을 달달 외우면 숫자 계산을 하는데 편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덧셈 개념은 약해집니다. 같은 덧셈을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곱셈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곱셈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구구단을 달달 외우게 되면 계산은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개념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개념 없이 외우기만 했으니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려워하면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더 낫고 객체 지향은 여러 가지 앱을 충분히 만들어 본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금까지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코딩을 효율적으로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방법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될 겁니다. 토론, 창의력 문제, 게임 만들기 이런 것들로 어떻게 성적을 측정할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미래에 도움이 되는 교육은 숫자로 표시된 성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토론에 점수를 매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창의력 문제는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답을 맞추려면 정답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창의력 문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코딩 교육은 학생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이나 앱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를 위해서 단편적인 코딩 문법을 문제로 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법을 모른다면 구글 신에게 물어보면 그만이기 때문이에요. 코딩 실력을 평가하고 싶다면 게임이나 앱을 학생 스스로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식 교육에 익숙한 분들은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에 불안을 느낄 거예요. 네. 한국에 있는 영어 학원에는 레벨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레벨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영어권 국가에는 없는 영어 레벨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실제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개발한 이후에 하필이면 바둑을 학습시켰습니다. 이유는 바둑의 경우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파고 이전에는 바둑으로 사람을 이기는 인공지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5판의 대결에서 이세돌은 4판을 이기고 이세돌은 4판을 지고 1판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바둑으로 기계를 이긴 마지막 승리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세계 1위의 커제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알파고를 이기지 못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람은 이세돌 기사가 아닙니다. 알파고를 개발한 사람은 데미스 하사비스입니다. 4살 때부터 체스를 시작했고 16세 때 세계 유소년 체스 대회 2위에 등극했습니다. 17세에 컴퓨터 게임을 개발했고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그 후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했고 2010년에 딥마인드 테크놀로지라는 인공지능 개발 회사를 설립합니다. 2014년에 이 회사는 구글의 자회사가 되고 데미스 하사비스는 AI 개발을 계속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람은 데미스 하사비스가 아닙니다. 만약 이 사람이 세계 유소년 체스 대회에서 1등을 했다면 어쩌면 체스 프로 기사의 길을 갔을지도 모르고 그랬다면 세계의 역사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 대회에서 데미스 하사비스는 여성 체스 기사에게 패배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체스 기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디트 폴가는 헝가리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체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15세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체스 그랜드 마스터가 되었어요. 체스는 전략과 공간 지각력이 아주 중요한 스포츠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유디트 폴가는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체스 그랜드 마스터에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천재에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큰언니 수잔 폴가도 대단한 체스 선수였습니다. 15세에 세계 여성 체스 기사 1위에 등극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람은 유디트 폴가도 아니고 수잔 폴가도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자매의 아버지 라슬로 폴가입니다. 헝가리의 심리학자 라슬로 폴가는 결혼하기 전에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하였습니다. 그 철학은 모든 아기들은 영재로 태어나고 잘못된 교육이 영재성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펜팔로 교제하던 여성에게 자신의 교육 철학을 설명했고 이에 동의한 펜팔 친구와 결혼을 해서 3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이 폴란드의 심리학자는 딸들을 학교에 보내는 대신에 자신만의 이론대로 교육시켰습니다. 그 결과 3딸을 모두 훌륭한 체스 기사로 키워냈어요. 이 심리학자의 교육 철학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화목한 가정. 유아기 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아이의 뇌는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보다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이런 아이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남들보다 지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ADHD나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비싼 학습지나 과외보다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청소년 시절의 사진을 보면 평생 동안 행복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웃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행복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표정이 어둡거나 억지로 웃으면 그 후로도 계속 우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폴란드 심리학자의 이론 2번째는 아기가 원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해서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가지기를 원할 겁니다. 진정으로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순간에도 행복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학생이 좋아하는 분야를 발견하면 스스로 공부에 전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1만 시간 동안 스스로 공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일하는 재미는 보너스로 따라옵니다. 학생 시절에도 행복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행복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확신이 들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옆집 철수는 수학 과외를 시작했고 조카 영희는 영어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가 올랐다는 소식을 들리면 내가 부모로서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인간으로서 시험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데미스 하사비스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그는 4살 때 체스를 시작했고 유소년 체스 대회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17세에 컴퓨터 게임을 개발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를 매각하고 대학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았고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이 사람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자녀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강연을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공부는 재미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을 위한 교육에 대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정동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Q&A 채팅창에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미리 질문을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수학은 코딩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한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웹 쪽에서는 제가 웹 경험 없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주로 어플리케이션 쪽을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학은 삼각함수입니다. 피타고라스 정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쪽이 제일 많이 사용됐고요. 그 외에 다 특별하게 많이 수학이 사용됐던 적은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인공지능 AI 분야가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분야하고 3D 그래픽 분야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행렬, 예, 그리고 그 미분적분 이런 쪽이 실제로 사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수학을 배워서 거의 실제로 나와서는 거의 사용이 안 되는데요. 제 경험상으로 그 삼각함수하고 행렬, 네, 그리고 그 미분적분은 네,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물어보면 잠깐만요. What youth roles and title will be created in the future that doesn't exist today? 번역을 하자면 미래에는 앞으로 어떤 타이틀과 이런 미래에는 앞으로 어떤 잡들이 만들어질까요? 만약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는 어떤 그 일자리들이 만들어질지 물어보셨네요. 예, 중요한 질문이시네요. 네. 저는 정말 개발자들이 분명히 많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디자이너들도 많아지긴 하겠지만은 기획자나 디자이너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직업은 저 같은 개발자고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직업으로 보면은 가상 공간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몇 년 이후에는 점점 VR 같은 가상 현실 기계를 사용을 해서 가상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상 공간을 디자인해주는 그런 직업이 생기는데요. 현재는 없는 직업이에요. 현재로서 가장 비슷한 직업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 3D 게임의 디자이너, 그 직업과 가장 유사한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디자인 쪽으로 가실 거라면은 이 직업이 가장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쪽, 의과 쪽에서 생명과학 쪽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 그리고 노인들 헬스케어 쪽 요 분야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진단 쪽 의사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IBM이 만든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은 현재 이미 진단학과 의사가 하는 일을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점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마취과 의사가 가장 연봉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마취과 의사를 대신해주는 인공지능이 이미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술실에서 그 일을 대신 했어요. 그러다가 마취과 의사들이 데모를 해서 일단 첫수를 했습니다만, 그럼 이걸로 끝은 아니죠. 새로 마취과 의사를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가 생기면 이제 AI가 대신 하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거는 가장 개발자하고 3D 디자이너, 예, 그리고 노인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 요 분야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그리고 경쟁을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고소득의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Yeah. So I will answer. Basically, the designer and many programmers will create for sure, but the jobs they will be creating the most will be programmers. One job they'll be creating in the future that is not existing today is virtual reality jobs. The most similar job will be 3D game designer. So that is recommended. The biomedical jobs will be created, healthcare jobs, but medical field will be reduced. However, some doctor with anesthesia jobs are already being replaced by machines. So I recommend elders healthcare, 3D designer, virtual reality related jobs, and many things are going to be created for sure in the future that doesn't exist today. Yeah. 잠깐만요.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Q&A. Let's see. 네, 한국말을 물어보셨네요. 교육을 제일 잘 하는 나라는 한국 교육의 현 주소는? 전 세계에서 교육이 가장 훌륭한 나라는 딱 1, 2등이 정해져 있죠. 네. 노르웨이와 핀란드입니다. 네. 북유럽 추운 나라요. 거의 그 나라의 교육과 한국의 교육은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나라에서는 선생님이 동화를 갑자기 읽어주다가 동화를 읽어주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면서 갑자기 노래를 부릅니다. 음악 수업이 시작이 돼버려요. 그래서 같이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서 그 동화에 나오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그 동화에 나오는 어떤 활동을 합니다. 체육을 갑자기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줄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모든 과목이 다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활용하는 이런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전혀 이런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거의 근처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미국에서도 모든 교육은 대학은 그런 거 아니고 특정 대학에서 시도하고 있는 분야에 보면은 대학에서 신입 학생이 들어오면은 가르치는 건 전혀 없고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종이 박스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자전거를 만들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실제로 미국 대학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수업입니다. 네,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 능력을 실제 현상에서 사회에서 하는 거죠. 전 상당히 이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런 교육은 아주 훌륭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한국에서 도입을 하는 게 시급하고요. 근데 정말 큰 문제는 가장
한국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선행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원에서 선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부모님들이 선행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의 학부모들이 먼저 깨어나서 대안학교나 먼저 창의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시험 성적 숫자로 된 성적표가 안 나오는 이런 학교에 진짜 모험적으로 모험을 하는 심정으로 학생을 맡기는 거예요. 네, 이런 깨어난 부모들이 많아져야지 정말 한국 교육이 발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그러고 예, 또 다른 질문을 물어보셨는데요. 쌤킴님이 아이들에게 코딩을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네. 코딩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하신다. 그런 경우에는 예, 저는 일단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팅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저도 아주 어린 학생들한테는 그걸 추천하고요. 예,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만 되면은 스크래치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스크래치는 어떻게 가르치시냐 하면은 유튜브에서 스크래치 하고 검색을 하세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10분이나 20분 시간 단위로 스크래치로 게임을 만드는 그런 강좌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걸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근데 노트북 2대를 놓고 자녀분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하세요. 네, 자녀만 혼자 시키지 말고 같이 하시면은 그게 가장 좋은 교육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렵다 하면은 저는 차라리 레고나 과학상자도 아주 좋은 코딩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 제가 지금 준비한 질문 하나 물어볼게요. 자바, 파이썬, C++, 자바스크립트 수없이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어떤 걸 배워야 하나요? 예, 특별하게 본인이 방향에 생각하는 게 없다면은 일단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중에서 코딩을 배울 준비가 돼 있다면은 일단 저는 파이썬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요. 파이썬 교재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중에 보시면은 이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조작하면서 파이썬 언어를 배우는 그런 교재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그 교재를 가지고 나이 어린 학생들한테 파이썬을 가르치고 있고요. 만약 고등학생이다. 예, 그래서 파이썬 아니면 파이썬은 이미 배웠고 좀 더 호환성이 높은 언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C 계열로 가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이썬이 지금 아주 많이 널리 쓰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쓰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자바 C, C++, C# 같은 C 언어 계열이고요. 예, 그리고 C 언어를 배우면 다른 언어는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 언어를 배우게 되면 다른 언어를 배울 때 또 새로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큰 테두리는 C 언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C 언어 계열을 배울 수 있다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C 언어 계열을 배우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고요. C 언어 계열은 총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C는 너무 오래됐고 C++는 절차 지향 언어와 객체 지향 언어가 두 개가 서로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초보자가 배우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자바와 C# 이렇게 2가지가 C 언어로서 좋은 학습 교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선은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네네. 만약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모바일 앱 네. 개발, 아니면 프론트 앱 엔드엔드 개발을 배울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어떤 걸 배우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할까요? 프론트엔드라는 말씀은 웹 네네. 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좀 실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왕이면은 웹이나 서버보다는 이 스마트폰 쪽을 배우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웹 쪽은 좀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 웹은 수요가 이미 다 웬만하면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다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쪽은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특출나게 그러니까 잘하는 개발자가 아니면은 앞으로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쪽은 어, 시작된 지 아직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계속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서버가 약간 아쉬운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어플리케이션을만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서버도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라피 같은 걸 이용해서 아주 서버를 코딩하지 않고 쉽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스마트폰 쪽으로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과 발표해주신 조동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션은 리코딩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을 다시 보고 싶거나 못 보신 세션이 있으면 레코딩 세션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멋진 2020년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를 준비해 주신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와 세미나에게 도움을 주신 카이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와 카이타에 관해서 더 알고 싶고 궁금하시면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의 웹사이트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 다양한 카이타 SNS를 통해서 혹은 contact@kaita.org 여기 있는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카이타 ORG로 등록하시면 카이타의 업데이트를 뉴스레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세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Thank all you for attending session today and thank Judge Dennis Jung for the awesome presentation. Today's session will be recorded and will be shared in various ways. If you want to watch today's session again or the session you missed, please check for recorded session later. Special thanks to Greater Dallas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nd KAITA staff to prepare this wonderful 2020 Smart Business Expo in these hard times. Please visit koreanchamber.org here for more information about Dallas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please join KAITA through KakaoTalk, Facebook, and various SNS channels. You can also contact us at contact@kaita.org if you have any question. Thank you all again for your participation, and please join us for other sessions as well.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